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안전자산 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 전까지만 해도 금과 은의 가격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갔었죠. 아니,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모든 물가가 좀 더 올라가고 있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이 가격이 떨어진 게 이상하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 금에 중국이 묻었다.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악재 중에 한 개입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금 가격이 약 50% 정도 그렇게 상승했는데 그 상승의 원동력은 누가 뭐라 해도 중국의 자본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가상화폐 투자가 금지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국 가계 경제의 핵심이었던 부동산 산업마저 망가졌죠. 중국 시장 내에 돈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브릭스 체제에서는 이 금이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금을 기반으로 브릭스 동맹국들과 이렇게 무역과 외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중국 인민들이 전부 다 이 금에 몰빵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예로 들면 코스피 2,500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딱 설정하니까 기관과 국민들이 그쪽으로 돈이 확 몰렸죠. 이 금 가격 상승은 우리 한국의 코스피 5,000과 거의 비슷한 그런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올라간 그런 가격이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이 이 금 가격을 억지로 하드캐리를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왜 떨어지냐면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 가격이 너무 투기 성향이 강하다.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투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로 치면 코스피가 6천 정도 올라가니까 정부가 야, 이 코스피 6천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거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분들, 기관분들 지금 투자하지 말고 조금 진정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와 마찬가지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도 없이 상승하던 금 가격이 올해 초부터 갑자기 꺾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글로벌 경제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1973년에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2.9달러였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1974년 1월 국제 유가의 가격은 리터당 11달러로 폭등하게 됩니다. 1년 사이에 유가의 가격이 5배가 뛴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금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되었냐? 오일 쇼크가 있기 전에 금 가격은 온스당 64불에서 70불 사이였는데 1년 뒤인 1974년 1월에 금 가격은 170불 정도, 약 2.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딱 보면 지금 상황과 조금 많이 다르죠.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고 모든 원자재가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금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상한데? 그러면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 가격과 별 상관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월가나 이제 여의도 쪽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내가 달러 혹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그러니까 이자겠죠. 그 이자보다 금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야지 투자 목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금 가격이 폭등했던 오일 쇼크 때를 보면 1973년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에서 6%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연에 약 6% 정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지수를 이렇게 했을 때 거의 0 혹은 마이너스에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폭등하니까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1년 사이에 무려 4%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10%였지만 실질금리는 0% 혹은 마이너스에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닉슨 쇼크가 있던 그런 때였죠. 금태한제가 폐지되고 몇 년 뒤에 발생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금의 가격이 훨씬 더 불안정한, 시장이 막 날뛰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오일 쇼크 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시기를 보시면 왜 이렇게 금이 하락하는지 대충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기 전 2008년 3월 그 당시에 금 가격을 보시면 온스당 약 $1,000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딱 시작됐을 때
금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2008년 10월 당시 금 가격은 약 700달러까지 약 30% 가격이 폭락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바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자산은 현금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중에 풀려있는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는 현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주식, 금, 부동산 같은 모든 자산이 폭락하면서 일단은 현금, 캐시로 마련을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진콜이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출받은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되면 일정 가치에 도달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맡겨놓은 담보를 그냥 시장에 던져버리는 그런 거를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금융 시스템은 레버리지와 대출, 이 구조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대 금융기업의 마진콜이 터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마진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안전자산 중 하나인 금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그렇게 메꿔넣었다. 이렇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제로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자, 금리가 0%가 됐어요. 그런데 인플레 지수는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0%가 나올 수가 없죠.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오일 쇼크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금리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높은 상황이 몇 년 동안 쭉 이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캐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이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이렇게 상황이 딱 되니까 금 가격이 2008년부터 2011년 약 3년 동안 가격이 2.5배 상승하게 됩니다. 2008년에 700불 하던 금값이 2011년에는 약 1900불까지 그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 사태는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하실 겁니다. 가상화폐, 주식, 금값 모든 게 폭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 이 관계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은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전쟁이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고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99, 100 이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는 강달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금 제대로 대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이유로 금리를 낮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미국에 닥쳤을 것이다. 하지만 금리를 동결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책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금리 상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갭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값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귀하면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는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안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약달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의 경제,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흘러가는 방향성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당분간은 금리 하락은 없다. 오히려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금을 지금 매입하는 거는 상당한 위험이 될 겁니다. 금을 매입한다는 거는 올라가는 금리보다 물가 인플레이션이 더 클 것이라는 거기에 베팅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럴 확률은 좀 낮은 것 같다.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글로벌 자산가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2위 하는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있으면 대충 예상이 돼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최대한 빨리 상장하겠다. 조기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행동에 기시에 깔린 뜻이 뭘까요? 첫 번째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충분히 올라왔다. 지금 상장을 하면 비싼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쓸 곳이 많은데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그런 기저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작년부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그런 기업들이 기업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하면서 시장에 있는 모든 돈을 전부 다 흡수해 갔어요. 오픈 AI의 샘 올트만도 현재 시중에 돈이 없다. 이 돈 문제 때문에 현재 챗GPT의 개발 능력 그리고 경쟁력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샘 올트만 같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미국 경제 그리고 연준의 앞으로의 정책을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금융계, 정치계에 전부 다 연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인데도 현재 기업 공개를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없고 앞으로도 돈이 없을 예정이다. 강달러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제 채널 구독자님들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겠지만 지니어스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일정량은 항상 국채를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에 풀려야 될 돈을 기업들이 항상 일정량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달러가 더 귀해질 것이다. 달러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 가격의 폭락은 이런 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금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예상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 이제 금융가가 러시아와 중국을 조금 물먹이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이렇게 잔뜩 사놨는데 금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채에 이자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중국은 잘못 투자한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 정부가 금을 엄청나게 막 팔아요. 중국 정부 막 러시아 정부에서 금을 매도하고 있다. 뭐 몇 톤 단위, 수십 톤, 수백 톤 단위로 금을 매각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일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낮춘다거나 혹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 그때부터 금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생긴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봤을 때 올 연말쯤에 아마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금이 많이 폭락을 했으니까 지금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거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실물 자산의 토큰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도 코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금 토큰은 이제 금 전체 시총의 뭐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365일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마감한 그 이후 시간대 혹은 주말 시간대에도 이 가상화폐 거래소만큼은 유동성과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그 시세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면서도 어떤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의 뭐 시총이 뭐 몇 조 달러다 뭐 이런 규모와 상관없이 주말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자, 그러면 오늘은 안전자산 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RWA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헤지펀드, 사모펀드의 약간 놀이터 같은 그런 경향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가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자본시장이 이렇게 변동률이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10% 폭락하고 막 은이 50% 폭락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RWA 시장에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도 상장되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에서 이 코스피 지수를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쌍거래가 열렸어요. 이전에 마이클 버리가 뭐 묵시록의 기사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마 그게 가상화폐 시장에 상장된 코스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총은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훨씬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시장이라는 점, 앞으로 변동성이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위로 올라갈 변동성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밑으로 꺼질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